우리에게 순수한 즐거움을 주는 음식이자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간식거리 과자. 이러한 과자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우리 선조들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과자를 만들어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다. 그 안에는 선조들의 삶의 모습과 깊은 정신이 담겨져 있다. 예로부터 수세기에 걸쳐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천해온 과자. 그리고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하고 연구해 우리의 과자를 만들어 온 지난날. 그렇게 우리는 빵과 과자를 통해 달콤한 행복을 찾으려 했다. 한 입에 기쁨을 주는 과자, 그 순수하고 즐거운 역사 속으로 떠나보자. 국악당에서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일라에 가면 잘 살 수 있... 그 시간 로비에서는 공연 후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다. 테이블을 세팅하고 천을 깔며 준비에 한창인 공연 스태프들. 어떤 행사인지 뒤를 따라가 봤다. 오늘 마련된 특별한 순서는 한과 나눔. 공연이 끝나기 전에 준비를 마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데 설을 맞아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특별한 행사였다. 마침내 공연이 끝나고 로비로 나오는 관객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와 함께 한과를 나눠주는 공연 스태프들.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관객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한과를 즐긴다. 이번에 설을 맞이해서 관객분들이 국악원에 찾아오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 모인 그런 거니까 육아를 전통 과자를 나눠 먹으면서 또 정도 나누고 뭐 그런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명절을 맞아 한과를 먹게 된 관객들은 아이나 어른이나 반갑게 한과를 받아든다. 아이들에겐 새로운 즐거움을, 어른들에겐 추억을 되새기는 한과. 언제 과자를 먹었어요? 일단 명절 때만 먹게. 그 전에 우리 촌에서 산 게 사다 줘야 먹었어. 옛날 때 먹은 생각이 나지. 이처럼 지금도 사랑받는 우리의 오랜 유산인 한과. 그렇다면 과자의 역사는 과연 언제부터였을까? 빵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오래되었다. 빵을 먹는 모습이 그려진 기원전 2500년의 그림이 발견되고 심지어는 당시에 먹던 빵도 출토됐다. 과자의 역사는 미리 재배되고부터였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를 보든지 또는 이집트 지역 그 근방의 문화를 보면 과자가 많이 생겨났고 지금의 난 같은 그런 형태로 구워 먹는 그런 것들이 생겨났죠. 이집트에서 발견된 벽화에서는 빵과자 조리법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나타나 있으며 반죽을 개는 것부터 완성될 때까지의 공정이 묘사되어 있다. 빵과자 역사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시작된 것이다. 우리 한과의 역사는 언제부터일까? 약 1700년 전부터 시작되어 온 한과는 그 재료와 조리법에 따라 수많은 분류가 생겨날 만큼 다양하게 발달해왔다. 삼국유사에 가락국기에 수로왕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과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고요. 묘에 그 제사를 지내는데 생과일을 놔야 되는데 없으니 곡류를 빻아서 꿀을 넣어서 뭉쳐서 과수의 가지를 옆에다가 곁들여서 마치 과수인 양
마치 생과일인 양 그 제사의 상에 올린 거예요. 가락국기에 따르면 왕족들은 수로왕에 대한 제사를 끊임없이 지냈는데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매년 구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과일을 대신할 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과일의 모양을 낸 과자를 만들어 제사상에 올렸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기록은 삼국유사에 나와 있다. 삼국유사에는 김유신이 세 여인으로부터 과자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과자는 일반적인 과일 과자가 아닌 위에 풀초자를 얹은 과자 과자를 쓰고 있다. 학자들은 이 기록을 통해 삼국시대의 과자가 과일을 본뜬 그 어떤 것이었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과수 과자에 이 풀초변이 붙는 그런 과자를 써요. 그래서 한자로 조금 틀리죠. 같은 발음은 과라도 과수가와 한과 과자 과자. 이 같은 과일을 본딴 과자에 대한 기록들은 남아있지만 정확한 형태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그 형태까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려시대에 유행한 다식이다. 다식이라면 말 그대로 차다자와 먹을 식자, 그러니까 차를 마실 때에 같이 병행해서 올렸던 그런 음식. 곡물의 가루라던가 꽃가루로 활용한 것이 다식의 시초,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수용품이라던가 혼례, 또 회갑상에 많이 올려진 대표 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다식은 주로 검은 깨, 콩, 찹쌀, 송화, 녹두, 녹말 등을 가루로 만들어 물이 아닌 꿀을 넣어서 반죽을 만든다. 꿀을 넣어 만들게 되면 강한 점성 때문에 반죽은 쉽게 뭉쳐지게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루로 반죽을 해서 음식을 만들 때에는 먼저 물을 넣어서 점성을 주고 설탕으로 단맛을 내며 마지막으로 불로 가열을 하게 된다. 하지만 다식의 경우는 꿀 하나로 물과 설탕 그리고 불의 기능까지 세 가지 효과를 한 번에 해결했다. 이렇게 꿀과 섞인 다식의 반죽은 굽기 전에 형틀에 넣게 되고 마지막으로 형틀에서 반죽을 꺼내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다식이 완성된다. 꿀의 달콤한 맛과 아름다운 문양, 조리의 간편함까지 갖춘 지혜로운 과자였던 셈이다.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시대. 다식은 주로 사찰에 있는 승려들이나 수행하는 불자들이 유사차와 함께 즐기는 수양의 도구였다. 때문에 다식은 단순히 맛을 위해 먹는 것이라기보다는 마음을 가다듬고 바르게 하기 위한 정신을 담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과자는 불자들에게도 유익했지만 이후 과자를 즐기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종류의 과자들이 나타나게 됐다. 그중 인기 있었던 것이 바로 유밀과다. 고려 시대부터 막 이웃 나라에 소문이 났어요. 고려 시대 때는 우리가 왕비를 이제 명나라 원나라에서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공주를 중전으로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장가를 이제 임금님들이 이제 갔을 때 원나라에 갔을 때. 고려시대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 왕들은 왕비를 얻기 위해 반드시 원나라까지 가야만 했다. 이미 나이가 찬 충렬왕은 왕비를 얻기 위해 원나라에 가야 했는데 이때 궁궐에서는 충렬왕을 위해 상궁을 보내 원나라에서도 음식을 해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비록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처지였지만 이 시기에 고려의 음식 또한 원나라에 전파될 수 있었다. 주방 상공들이나 시녀들이 따라가서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냈겠지만 이 유밀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그 원나라에서 먹어보고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대단히 맛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고려병이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유밀과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한가로 자리 잡았고 조선시대에 오면서 더욱 다양한 한과들이 등장했다.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유교의 문화를 이제 따르다 보니 관운상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음식이 조선시대에 체계화가 됐어요. 그래서 한과도 이제 정립이 됐죠. 여러 종류의 한과들이 재료와 조리법에 따라 분류되기 시작했는데 꿀과 밀가루를 사용했던 유밀과, 찹쌀과 조청으로 만들었던 유과, 그 외에도 정과, 숙실과, 다식, 과편류, 엿강정 등 다양한 한과들이 나타나 자리를 잡아갔다. 옛 문헌에 드러난 한과 분류법에 따르면 총 7가지로 구분되며 약 250여 종으로 나뉘어 있다. 각 한과는 조리법과 재료도 매우 다르며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된 한과들은 시기와 계층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를 향유했는데 특히 궁궐에서는 그 어떤 한과들보다도 유밀과를 즐겨 먹었다. 고급 과자로 사랑받은 유밀과는 도대체 어떤 과자였을까? 말 그대로 기름 유자, 꿀 밀자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과 종류예요. 밀가루가 주재료이지만 어쨌든 튀긴 다음에 꿀을 묻혀서 마무리한 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밀과는 밀가루를 사용해서 만든다. 먼저 밀가루를 체에 내려 곱게 걸러낸 뒤 꿀을 섞고 계란을 넣는다. 이것을 뭉치듯이 가볍게 반죽한 뒤에 넓게 펴서 일일이 잘라 얇은 조각으로 만든다. 이렇게 반죽한 것을 기름에 튀겨내고 마지막으로 조청에 담가 맛을 낸다. 이러한 정성스러운 과정을 거쳐 궁중의 한과 유밀과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꿀과 조청이 들어간 유밀과는 매우 단맛을 띠는 과자였다. 재료의 당도를 측정해보면 서양의 감미료보다 당도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선조들은 왜 이렇게 단 과자를 만들었을까? 우리나라는 밥이 주식이고 반찬으로 먹고 뭐 찌개라던가 장아찌 이런 반찬들도 다 간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또 먹고 난 다음에 후식이 짠맛일 경우에 이게 밥을 잘 먹었다는 그 느낌보다 뭔가 좀 부족하고 계속 더 밥을 먹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마무리는 좀 단맛이 있는 걸로 해야 좀 끝을 낼 수 있는 것 같고. 조선시대의 주식들은 국이나 젓갈 등 소금이 사용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맵고 짠 조림류도 많았다. 이러한 식생활은 궁궐에서도 반찬의 가짓수만 달랐을 뿐 맛을 내는 재료는 다르지 않았다. 때문에 식사를 한 후에는 반드시 달콤한 유밀과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과자가 들어오면 그건 달콤하니까 굉장히 그 기분도 좋게 해주고 소화도 돋고, 그리고 무슨 축제 때 또 이 과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축제 때 어떤 축제의 분위기도 좀 이렇게 높여주고, 그래서 한과는 꿀이나 조청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듯 단맛을 내는 한과는 즐거운 연회나 행사에 어울렸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회가변이나 결혼식, 궁중잔치에 반드시 한과를 올려 흥을 돋구었다. 그러나 이렇게 단맛을 내는 과자에는 반드시 꿀이 들어가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궁궐 그리고 양반과 상류층 등 지체 높은 계급 외에는 유밀과를 먹기 어려웠다. 꿀은 그 당시는 양봉이라보다는 이제 자연산 꿀이니까 굉장히 이 벌이 있어야만 되잖아요. 굉장히 귀했죠. 또 양도 적고. 그래서 꿀은 왕실이라든지 양반들의 어떤 그 독점을 했다시피 그렇게 했고. 하지만 일반 평민들도 맛있는 과자를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그들 나름의 방식대로 달콤한 과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서민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엿강정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했고, 그러나 이제 유과는 많이 쓰였다고 해요. 꿀과 밀가루를 쉽게 구할 수 없었던 평민들은 찹쌀과 조청을 주로 사용했고, 이런 재료로 유과를 만들어 즐기기 시작했다. 유과의 주 재료는 유밀과와 달리 찹쌀을 사용했는데,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재료가 있었다. 바로 반대기였다. 찹쌀가루, 삭힌 찹쌀가루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어서 반죽을 해갖고 밀어서 잘라내는 것을 반대기라고 하거든요. 반대기라는 뜻은 원래가 네모 모양의 뜻이에요. 유과뿐만 아니라 뭐 산적 같은 경우에 막 다져가지고 네모했을 때 반대기 모양을 쓰는데, 일종의 유과가 되기 위한 바탕이 되죠. 찹쌀에 콩과 소주 또는 청주를 섞어 반죽하고 며칠 동안 숙성시켜 만드는 반대기는 먼저 적당히 가열된 기름에 넣게 되는데, 이때 반대기의 크기는 약 2배에서 3배 정도 불어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기름에 넣으면 순식간에 처음의 반대기보다 10배 이상 크기가 부풀어 오르게 된다. 반대기는 소주나 청주와 같은 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모 또한 반대기 안에 남아있다. 반대기를 가열하게 되면 일단 효모가 가스를 발생시키면서 팽창을 시작한다. 이때 반대기 안에 수분이 많은 경우
가스는 달아나 버리지만 기름으로 가열할 경우 아밀로펙틴은 기름을 흡수해 막을 형성하게 되고 효모에서 발생한 가스는 반대기 안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팽창해 반대기를 부풀린다. 딱딱한 반대기가 부드러운 육아로 팽창하기까지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고 무려 10배 가까이 커질 정도로 엄청난 팽창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완전하게 부풀어 오른 반대기는 서양의 빵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그보다도 훌륭한 장점이 한 가지가 있었다. 서양의 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젖은 반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높은 온도에서 그때를 놓치면은 반죽을 못 쓰게 되는데 우리 육아 같은 경우는 튀길 때에 말 넣는 반죽이에요. 실온에서 한 3, 4개월 한지 봉투에 넣어서 매달아 둔 상태에서 한 3, 4개월 뒀다 써도 됩니다. 서양빵의 반죽은 주로 촉촉한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숙성을 하기 때문에 이후 곧바로 굽지 않으면 부패의 위험이 있다. 그러나 반대기는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한 번 만들면 수개월 동안도 실온에 둘 수 있어 보관의 용이성에서는 서양 빵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수했다. 부풀어 오른 반대기를 조청이나 꿀로 집청을 하고 마지막으로 고무를 골고루 묻혀주면 비로소 평민들의 한과 유과가 만들어진다. 반대기의 과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유과. 그 안에 담긴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찹쌀과 조청으로 만들어진 유과는 널리 보급돼 평민들도 유밀과 못지않은 맛있는 한과를 즐길 수 있었다. 오빠하고 저하고 항상 이제 그 어머니가 해놓은 그 유과 항아리 산자 강정 있는데 가서 오빠는 그 항아리 뚜껑을 들고 나는 꺼내고 그러면서 어머니 몰래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서민들께서는 지혜로운 또 한과를 해 드신 듯합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 한국 전쟁 이후 50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동시장이다. 수많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이곳은 전통 음식과 다양한 식재료들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그리고 전통 한과들 또한 시장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한과를 찾지는 않지만 아직도 이곳에는 한과를 사기 위한 사람들로 붐빈다. 비록 우리 입맛은 변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중요한 날에 이곳에서 한과를 찾는데 특히 혼례를 앞둔 가족들이 그렇다. 이바지 한과는 이렇게 그러니까 꾸며가지고 보재기 싸서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일단 예의니까. 일단 처음으로 신부가 이제 시댁에 인사할 때 처음으로 인사하는 예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도 또 그런 거니까 상대편에 대한 예의 때문에. 예로부터 이바지 한과는 즐거운 혼례날을 기념해서 만든 선물이다. 능숙한 솜씨로 유과를 담고 고르게 깔린 유과 위에 산자를 얹는다. 그 다음 색색깔의 강정을 위에 얹어서 장식을 하고 마지막으로 잣을 올려주면 이바지 한과가 만들어진다. 미리 만들어놔도 변질되지 않고 또 이바지 음식으로 보냈을 때 또 나눠 먹기도 좋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드리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바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아주 어렵고 또 예의를 갖춰야 하는 사돈끼리의 혼례 후에 음식을 주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성을 다했어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만큼 정성을 다해 준비했던 이바지 음식. 이렇듯 옛 사람들은 한과의 축복과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담았다. 전통적인 결혼식은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는 시집의 형태였는데 때문에 신부의 어머니는 신랑의 부모에게 자신의 딸을 잘 부탁드린다는 뜻으로 이바지 음식을 해보냈다. 그리고 한과는 당시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평민들에게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기 힘든 음식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그 양반과 그 상반의 그런 계층이 너무 뚜렷했어요. 그래서 그 한과의 종류가 모두 다 귀한 재료예요. 뭐 아주 귀했던 꿀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또는 뭐 쌀도 귀했는데 쌀도 들어가거나 또 밀가루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왕족들 또는 양반가에서 많이 이제 하고 서민들은 그렇게 고급 문화를 접하지 못했죠. 특히 밀은 북쪽에서 재배됐고 주로 수입을 해야 하는 재료였기 때문에 평민들이 한과를 먹기 어려웠다는 사실은 옛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밀을 재배하는데 기후 또는 토양 이런 것들이 적합한 나라는 아닙니다. 밀은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 평균 기온이 14도씨 이상인 우리나라의 기후에는 적합하지 않고 과거에는 질 좋은 품종의 밀 또한 없었다. 때문에 선조들은 쌀 농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자연스레 밀은 귀한 곡물이 되었다. 때문에 한과는 귀한 사람, 귀한 날에 어울리는 음식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귀한 밀로 만들어진 한과는 이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곳은 일본의 전통을 쉽게 엿볼 수 있는 아사쿠사. 신사로 가는 길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즐비하고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장소로 유명하다. 특히 이곳에는 전통 과자들을 팔고 있는데 그중에는 1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음식도 있다. 일본은 일찍이 서양식 빵 과자 문화가 정착해 자리를 잡았다. 一番美味しい、僕個人的に言うと、お芋のスイーツとかですかね。有名です。浅草といえばお芋とかですね。お菓子何が美味しい？雷おこし。雷おこしが有名です。四角いね。四角いやつ。四角いね。なんかお米をなんか揚げたやつ。 일본의 전통적인 식문화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일본은 서양식 빵 과자 문화를 일찌감치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쌀이 옛날부터 주식이었습니다. 근대화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썼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개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냥 단지 그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이러한 관계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50년대 일본은 일찍이 서구 문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개방을 추진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택했다. 의복과 음식 등 다양한 서양 문물들이 일본 문화에 거부감 없이 섞이기 시작했고 서양의 빵 문화도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 일본은 서양의 그 빵들을 또는 과자들을 자기 문화에 맞춰서 만드는데 굉장히 큰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드롤이라고 굉장히 딱딱한 빵이 있는데 그 빵을 굉장히 부드럽게 현재 모닝빵 같은 개념으로 만들기도 시작했고요. 또 그들의 그 식빵 같은 것이 맛이 없다고 해서 그 안에 현재 앙금 같은 팥소를 넣어서 만든 앙금빵 같은 걸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서구식 음식을 받아들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에 맞게 바꾸어 갔다. 팥소를 넣은 빵은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일본은 서양식 빵 과자 문화에서도 오랜 역사를 축적하고 있었다. 비록 일본에 비해서는 한 발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문호를 개방하고 서구식 문물을 받아들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아가판천 때 그 고종이 손탁 호텔이죠. 손탁 씨한테 그 땅을 배분해 주면서 그 호텔을 짓고 했을 때 거기 들어서 커피도 처음 마셔보고 뭐 그쪽에서 브런치 겸 이렇게 빵을 아마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측을 하고 그러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빵이 문화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미 통상 조약이 체결된 이후 1890년에 세워진 손탁 호텔은 한국과 각국 정객들이 모여 작은 연회를 갖는 귀족들과 외교관들의 사교 장소로 이용됐다. 이곳에서 국내 최초의 커피숍인 정동 구락부를 열고 러시아의 각종 양과자와 서양 각국의 음식을 비롯한 커피와 고급 사탕 등을 제주에 판매했다. 그리고 손탁 호텔에서 만든 빵이 바로 지금의 카스텔라다. 우리가 보통 서양 과자라고 하면 유지가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기름진 것이 많은데 이 카스텔라는 설탕과 계란과 밀가루만 사용을 해서 굉장히 푹신거리고 또 질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보들보들 부드러운 촉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스텔라는 일반적인 빵의 제조법과 다르게 계란을 이용해 아주 걸쭉한 농도의 반죽을 만든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된 틀에 담고 약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 굽는다. 그런데 카스텔라의 제조법에는 일반적인 빵에 들어가는 효모나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카스텔라는 어떻게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것일까? 빵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빵은 밀가루에서 형성된 글루텐이 효모나 이스트가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감싸면서 팽창한다. 하지만 카스텔라는 효모나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계란 흰자가 공기를 머금어 빵을 부풀게 하는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진다.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아 숙성 과정 또한 필요치 않기 때문에 구한말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빵이었다. 구한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빵의 조리법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카스텔라만큼은 쉽게 배울 수 있는 빵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폭신한 카스텔라는 당시 사람들에게 설고라고 불렸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달콤하게 녹는 그 맛에 반해 지어진 이름이다. 손탁 호텔에서 만들어진 카스텔라는
이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서양 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서양의 빵 과자가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손탁 호텔은 비록 혁신적인 시도였지만 빵을 먹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보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일본인들의 거주 지역에 더 많은 빵 과자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일 합방 되고 나서의 그 일본 사람들에 의한 빵집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사 먹는다는 개념은 아마 없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단지 여기에 많이 거주하는 일본 사람들, 자국민들을 위한 이러한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빵집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서양식 빵 과자는 순식간에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개항 이전 소략하게 약으로만 사용하던 설탕의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뒤로써 서양식 빵 과자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한과라는 것은 좀 특수한 이런 경우에만 주로 썼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평범하게 또 누구나 다 쉽게 모임을 가졌을 때 먹을 수 있었고, 또한 이 손으로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또 기계화도 가능했기 때문에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고, 또한 이 설탕이 그 당시에는 그 신여성이라든지 신문물이기 때문에 설탕이 어떤 문명화된 그러한 의식의 산물로 여겨졌어요. 개항 후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수많은 빵 과자점이 거리에 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자연스레 우리의 한과의 입지 또한 좁아졌다. 한과의 시대가 저물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조청이나 역 같은 경우에는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단맛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단맛을 얼른 느낄 수 있는 그런 설탕에 많이 빠져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좀 푸짐한 넉넉한 그런 음식, 그런 나눔의 그런 식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양의 과자들은 조금 이제 더 예쁘고 아름답고 좀 다양했죠. 서양 과자의 유입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기 시작한 한과.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한과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 우리 한과는 좀 계급적인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귀한 사람이나 또한 어떤 평소에 먹는 것보다는 특정한 그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먹는 게 비해서 과자는 신분의 차이를 일단 뛰어넘을 수가 있고 또 보편적인 그러한 그 단맛으로 우리의 입맛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굉장히 평준화됐다 그럴까, 입맛이 좀 평준화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어요. 새로운 시대와 함께 과제를 안게 된 구한말의 한과. 서양의 빵 과자가 더 많은 계층,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서 한과보다 더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과가, 우리 과자가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드시던 우리 빛나는 한과 문화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설탕의 피해가 큽니다.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그런데 우리 한과가 그렇게 단맛을 강하게 내지 않는
그런 조청이나 꿀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큰 것은 좀 작게 하고 조금 모양새도 좀 아름답게 해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얘들아 전통 한과는 이랬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후손들한테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자연이 준 재료를 이용해 놀라운 맛과 모양의 한과를 만들어낸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 그리고 달콤한 여유를 즐길 줄 알았던 멋. 지금은 비록 서양의 빵 과자에 밀려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한과의 맛과 매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꽃피우고 있다. 평민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사랑했던 한과.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바로 선조들의 힘과 즐거움의 증거인 한과의 지혜와 정신을 이어가는 일일 것이다.